대선 시계가 점차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의힘 내용 사태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원내 지도부가 의원총회에서 이준석 당대표의 퇴진론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정책을 두고 논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정치권 이슈 이강윤 정치평론가 그리고 윤기찬 국내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2시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개로 한다면 참석을 하겠다. 하지만 비공개 의원총회라면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먼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참석을 해서 본인의 입장, 진정성 등을 의원들께 설명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후보자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언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개로 하는 것은 사실은 예를 들어서 후보의 장점만을 설명하는 자리라 그러면 공개를 하면 더욱더 후보자 당선에 더 유리하겠지만 단점까지 설명하면서 본인의 여태까지 취해왔던 행동에 대한 합리적 설명을 하는 자리라면 그렇다면 단점이 또 TV를 통해서 전 국민께 배달이 되는 거라서 저는 그런 건 적절치 않다. 일단 비공개로 치열한 서로 간의 그 생각에 대해서 모든 걸 가감 없이 서로 드러내놓고 설득하는 작업, 서로 간에 이런 작업을 하려면 비공개가 맞고 공개냐 비공개냐 이런 형식에 구애받는 참석 여부 결정은 사실은 이 대표가 그 부분은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가 질문을 더 드린다면 왜 그렇다면 공개 비공개를 좀 나눴을까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도 저는 개인적으로 불참의 명분을 삼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듭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장단점에 대한 가감 없는 얘기를 카메라 앞에서 한다는 것이 전략상으로 맞지 않죠. 이것이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는 후보자에 대한 알 권리 확보 차원에서 좋지만 정당 자체 내에서 당선 전략의 일환으로 보기에는 사실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강윤 평론가께서 보시기에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현재 돌아가는 형국은 그 표현이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저 어느 편도 아니고요. 어느 편을 들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상식과 합리와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게 보일까 그런 점에서 한 말씀 드리자면 일단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선인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꼭 이 타이밍에 이런 걸 이렇게 해야 하는지 그래서 수권 능력이나 자세에 대해서 국민들은 근본적 의문을 갖지 않을 수밖에 없다. 사실은 그런 근본적 의문이나 비판은 이미 제기가 됐죠. 공식 선거 행위는 아니지만 여론조사라는 간접 형태를 통해서 수십 군데의 여론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가리키는 바는 저는 한 가지였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이대로 최근 2, 3주일 정도처럼 계속하면 정권 교체를 그렇게 줄기차게 외치고 있지만 과연 그대들에게 정권 교체의 대임을 그대들이 과연 현재 수권, 권력을 이양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정당인지를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게 표현된 여론조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급격하고도 빠른 강한 하락이 의미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지금 저 문제가 국민의힘에게는 간단치 않은 문제라는 건 알아는 듣겠습니다. 그러나 꼭 이 시기에 저와 같은 방법으로 담장 밖으로 시끄럽게 하면서 해야 할지 아니면 안으로 최소한 조용히 그리고 최대한 빨리 다독거릴 수는 과연 없는지 그런 점이 좀 아쉽고 묻고 싶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그렇다면 지금 오전에 의원총회 열면서 이준석 대표의 사퇴 얘기를 논의하다가 오후로 넘겼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오지 않고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사퇴론이 좀 더 가속화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사퇴가 되는 겁니까,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사퇴 결의 내지 의결을 한다고 해서 사퇴로 이어지지는 않는 거고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놓는 방법은 사실은 당원 소환제라는 게 있습니다. 당원들 일정 요건 하에 당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당대표를 소환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직을 잃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비상대책위원회 그러니까 비대위 체제로 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마지막으로 당원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제명 등의 징계 절차를 통해서
당원 자격을 잃게 되면 당대표 자격도 잃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세 가지 방안이 있는데 사실 대선 50여일 앞둔 마당에 그런 뭐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당대표의 임무가 정지되는 이런 현상 자체가 대선 후보의 대선 정국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끼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원들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은 이 대표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 윤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조금 더 현실적인 도움을 준다 이런 쪽으로 의견을 모으는 것일 테고요. 물론 이 대표도 윤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도움된다는 진정성 어린 그런 비판적 조언이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이런 비판적 조언이 후보에 대한 낙인 찍기로 이제 작용하겠거든요. 예를 들어서 후보에 대한 단점을 고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는 후보는 저런 사람이구나라는 낙인이 찍는 효과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비공개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죠. 비판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후보에 대한 뭐 행보나 정책 또는 자질 이런 측면에서 부족하면 후보한테 비공개로 비판적 조언을 해달라는 것이고 이것을 공개적으로 행보하게 되면 사실은 이것은 대선 전국 면에서 보면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끼치니까 그것을 자제해달라는 취지의 의원들의 아마 충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당대표와 의원들 간에 그런 얘기가 잘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금상첨화죠. 그러면 갈등 자체가 없어지는 거니까 갈등 봉합 차원이 아니고 그래서 갈등이 계속 노정되게 되는 이런 최악의 결과만은 피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국민의힘 당원들을 포함해서 구성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선대위가 해체된 이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세 가지 약속을 받고 싶다. 그 세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궁금하다라고 했는데 안 받아들였다라고 해서 약간의 실망한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무운을 빈다 이런 얘기를 했다 말이죠. 그다음에는 오늘 아침에 누구를 임명할 것이냐, 특히 이철규 전략기획부총장에 대해 임명을 가지고도 한 번 더 싸웠단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번에 헤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 그런데 오늘 아침에 윤석열 후보는 또 인사를 했단 말이죠. 지하철 인사를. 예. 이건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상황을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네요. 시시각각 변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언론을 통해서 연습 문제를 드렸다. 그렇죠. 그 듣기에 따라서는 겸손하게 들릴 글쎄요. 저는 공개적으로 좀 꾸지람하거나 모독 의도는 없었겠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그렇게로 들릴 수 있는 좀 적절치 못한 단어였다. 그런데 자타가 공인하다시피 이준석 대표처럼 시간과 상황, 때와 상황, 경우에 맞게 단어 선택을 참 잘하는 정치인도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탁월한 편이죠. 그런데도 이런 말을 한다. 그러면 연습 문제를 출제받은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그리고 처음에는 심플하게 가고 뭐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그거에 크게 나의 기본 생각과 맞다 있다고 했다가 그래서 꽤 우호적인 거 된 거 아니냐. 김종인 박사와는 그렇게 헤어지지만 이 대표와는 뭐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하다가 그 문제의 연습 문제 때문에 지금 사달이 났던 것 같고 그런데 아침에 지금 화면에 나가네요. 저렇게 여의도에서 정말 보기 드문 대선 후보가 인사하는 모습. 했어요. 네. 그러면 어쨌거나 뭐 권영세 위원장을 통해서는 잘 반영이 안 되고 그거에 대한 사전 양해를 구했다. 이제 그런 말도 저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양측의 진술이 너무 다르지만 어쨌거나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당무 우선권이라는 게 민주당에는 없지만 국힘당에는 있는 제도적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인사 문제 가지고 볼성수눕게 정면 충돌할 뻔하다가 당무 우선권을 발동시켜서 윤석열 후보가 자신의 뜻대로 하니까 결국엔 나중에 찬성으로 돌아섰어요. 자, 그러면 서로에게 무엇이 득이었고 무엇이 상처로 남을까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더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이 국면에서 누가 무슨 상처를 입었고 무슨 정치적 이득을 보았으니까 그걸 대차 대조표 따지듯이 누가 조문 남았다는 계산이 있으면 그게 과연 무슨 이득이 될까? 그래서 정말 이게 국민들 삶이나 미래, 그다음 중요한 건 대통령 선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당대표하고 대선 후보가 헷갈리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고요. 누구를 위한 정치인도 모르겠고 전 갈수록 궁금하고 자꾸 질문만 생깁니다. 네. 얘기 듣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정답은 아닐지였는데 이게 이제 그 후보자가 선거를 뛰는 그 말이기 때문에 사실은 후보자가 가장 절박하죠. 그런데 후보자가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 선거적 조언이 들어옵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정책적 조언, 행보적 조언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중에서 결국 후보자들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중에 시간과 효용 면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후보자인데 네. 자, 대표가 조언했든 당원이 조언했든 조언의 무게는 똑같습니다. 따라서 그 조언을 후보자가 선택을 했든 안 했든 거기에 대한 평이 뒤따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쉽다라는 정도 또는 본인이 좀 더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 정도는 가능해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것이 하나 있고 또한 당무 선권 관련해서 지금 그 두 분의 당직자를 임명을 했는데 그것은 사실 예를 국민적 비판에 직면했다. 국민적 비판이 이철구 부총장 내지 권영세 총장에 대해서 임명하면 안 된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어요. 그래서 당대표가 그 비판 여론을 받아서 후보께 전달했어요. 그런데 그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국민적 비판 여론이 형성되기 전에 당대표가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인사에 어느 정도 재량권이 있는 것인데 비판하는 기준 내지 시기가 안 맞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당대표도 권영세 총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셨지만 조금 더 대선의 후보자 당선을 위해서 조금 더 좀 노력을 좀 더 해주셨으면 어떻겠나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느낌적으로는 윤핵관 그대로 아니냐라는 분위기를 좀 보인 거죠. 근데 윤핵관이 처음 문제가 됐던 것은 사실은 후보자의 의사를 왜곡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밑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후보자께 왜곡해서 전달한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윤핵관 어느 대통령 후보나 진영을 가리지 않고 핵심 관계자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 핵심 관계자가 역할을 잘못할 때 비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임명되신 분들이 어떤 윤핵관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임명 후에 어떤 행동을 통해서 뭐 해를 끼쳤는지 이런 것들이 안 나온 상태에서 대통령 후보와 친한다는 것만 갖고 반대한다는 것도 사실은 구태죠. 알겠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스스로 물러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를 오늘 아침에 MBC 라디오 방송과 함께 했습니다. 그 라디오 방송 내용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그중에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당연히 당 대표로서의 이 당을 총괄하면서 선거운동을 지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예. 이준석 대표 다른 생각을 갖다가 할 수는 없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가 잘못되면은 이준석 대표의 소위 정치 생명에도 문제 있을 뿐 아니라 당 자체의 존폐도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할 수 있도록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마 대표로서는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난 그렇게 허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해왔던 얘기와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본인은 아마 이번 대선에서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하는 한 당대표에서는 당연히 물러나야 되고 자기의 정치적인 문제점도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김종인 전 위원장 그래서 역시 열심히 뛸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모습을 보면 과연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느냐 어떻습니까? 바로 저런 게 염려되는 장면 중에 하나였죠. 어제 이 시간쯤으로 돌아가 보면 어제 국민의힘에서 11시에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그걸 보면서 저는 이런 좋지 않은 좀 불길한 예감 같은 거 이를테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거나 이준석 대표 측에서 틀림없이 날선 그리고 지금이니까 하는 말인데 뭐 이러면서 이러이러한 게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트러블이 많았다. 힘들었다. 그런데 결국 잘 되지 않아서 이 지경까지 왔다. 이런 폭로들이 안 나와야 할겠건만 제가 뭐 꼭 거기 편드는 건 아닙니다만 일단 볼썽사나운 모습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벌써 나오고 있고요. 저는 추측컨대 당대표와 후보가 이렇게까지 지금 두 달을 넘기고 있습니다. 후보 선출된 건 11월 5일이니까 2달 넘었죠. 그 이기는 방법에 있어서 서로 생각이 다를 수야 있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사생결단하듯이 몰두해야 하는 본 게임은 여긴데 무슨 이건 다른 게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좋은데 주전장은 여긴데 그 앞에서 지금 전혀 다른 일로 서로들 이루고 있어요. 저렇게 낭비할 시간과 에너지가 많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준석 대표가 제기했다는 2030과 60세 이상 분들을 잡아서 연합하듯이 이렇게 하고 가운데 있는 4050 이분들을 포위하자, 뭐 세대 연합 포위 이런 얘기를 했고, 윤석열 후보는 아니다. 반문 기치 아래 빅 텐트를 만들어서 이기자. 그래야 정권 교체 심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흡수해서 살리는 것 아니겠느냐. 다 맞는 말 같기도 해요. 그러면 둘이 그거 가지고 조용히 다투든지 아니면 믹스해서 절충점을 찾든지 할 일이지. 저게 무슨 정오, 맞고 틀리고가 분명한 산수 문제, 수학 문제도 아닌데 답은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서로 자기께 옳다고. 아니 정말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쭙고 싶어요. 저기 당에서 오시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 보시기에 당 내부에서는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김종인 위원장, 전 위원장이 하신 말씀처럼 뭐 어떤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고민을 하시겠죠. 그런데 어쨌든 선거라는 것은 이제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선택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국민들 시각에서 볼 때는 방법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갈등 자체로 계속 비춰지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국민적 시각에서 이제 그만해라라고 하는데도 당원들도 그만해라라고 하는, 이건 잘잘못을 가리는 게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너무 피곤하니까 그만하자라는 국민적 시각 또는 당원들의 빗발치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쯤에서 본인들의 진정성을 충분히 알았으니 이것을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고는 사실 후보자가 선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에 대한 결과는 후보자가 또 책임지는 겁니다. 따라서 그걸 본인들이 주장했던 어떤 정책, 그래서 각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채택되지 않았다고 해서 뭐 비판을 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선거 결과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저는 이 지점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선거에 안 좋은 영향이 지지율 추이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행태를 계속 한다는 것은 뭐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이쯤에서 갈등 노정을 국민들께 그만 보여드렸으면 좋겠다. 이것이 당원 한 사람으로서의 생각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당 내에서 뭐 여러 가지 그동안 문제점이 됐던 것이 메머드급 선대위를 하다 보니까 소통이 좀 잘 안 됐다.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도 어떤 유튜브 프로그램에 나가는 걸 자기는 몰랐다고 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아마 알았을 것이다 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거를 봤을 때는 소통이 정말 안 되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좀 슬림해지면 달라질 수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조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의 문제인데 3% TV라고 하는 게 정식 명칭인가요? 그렇죠. 네. 거기 나가는 문제 가지고 소통 부재와 꼭 필요한 정보 공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 케이스 같아요. 그게 하루에도 여러 번 있고 선거 기간 중으로 치면 수십 번 있는 행사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교롭게 또 그 파장이 컸기 때문에. 그런데 두 사람의 진술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보고 그러면 메머드급이어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후보의 무슨 뭐 디테일한 그 정책 가지고 논쟁하고 그런 게 아니고 후보의 중요한 동선이나 일정을 말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여러 단계의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진정성 있게 마음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서로의 존재를. 이를테면 윤석열 후보에게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나 이준석에 대한 일정한 평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윤석열 후보는 과연 그것을 얼마나 하는지, 또 그 반대로 윤 전 총장을 다른 두 분은 어떻게 보는지.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최소한의 기본적인 신뢰관계 같은 게 좀 약했기 때문에 같은 지붕 안에 들어와서 산지 지금 33일 만에 어제 다시 헤어졌지만 혹시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국외 관람자로서는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당 내부에서 이제 슬림한 조직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소통을 또 강화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다음을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다음에 규정 자체가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제 보니까 그 캠프 앞에 꽃이 이제 또 왔더라고요. 화환이. You can do it 이런 화환이 왔던데 격려하는 취지의 화환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당 내부의 평가가 이런 결과로 갖고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캠프도 역시 이재명 후보의 측근분들이 열심히 와서 도와주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가 확대 재생산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 국민의힘의 캠프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있다 저런 문제가 있다라고 국민들이 의식하기 이전에 그 문제점 등을 내부 관계자들이 밖으로 자꾸만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 문제점이 있구나라고 국민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각 캠프에 문제점이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다 항상 미진하겠죠. 후보 입장에서 보면 다 미진하고 네. 거기에 관계자 분들도 볼 때는 좀 더 열심히 하고 싶고 미진하고 하겠죠. 근데 그런 미진함들을 내부에서 녹여내지 못하고 자꾸 밖으로 노정시키다 보니까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는 뭔가 선대위가 굉장히 미진한 상태고 완전체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선대위가 완전체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내부 평가가 잦아들어야 되는데 네. 지금 그게 잦아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마치 문제가 있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해결 의지가 없다. 그것이 윤핵관의 책임이다. 후보의 책임이다. 이렇게 계속 이런 프레임이 생기는 거죠. 또 하나는 선거 과정에서는 후보는 사실은 당내에서는 무책임이어야 되는 겁니다. 후보는 결점이 없는 걸로 대외적으로 포장이 돼야 돼요. 최소한. 가장 훌륭한 대표성을 그렇죠.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후보에 문제가 생기거나 지지율이 하락하면 이것은 선대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선대위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예요. 모든 문제가 지지율 하락, 모든 문제가 생기면 다 후보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선거운동 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모두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 물론 아쉬운 점도 많이 있고 내가 제안하는 점이 왜 반영이 안 되는지 아쉽죠. 이거 당선을 위한 거니까 여기까지는 진정성을 알겠어요. 그러나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해서. 보면 이제 이재명 후보도 초반에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재명이라고 생각하고 의원들 보고 뛰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후보도 오늘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윤석열이라고 생각하고 뛰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먹히지 않는 이유가 혹시 정치 생활을 오래 하지 않은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주변에 의원들의 힘을 못 얻었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경선 과정에서 의원들의 지지는 압도적이었죠. 그다음에 당원들의 득표율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닌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뭔가 이게 자꾸만 내분으로 비춰지는 여러 가지 그 행토들이 자꾸 나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비판을 막자는 게 아닙니다. 비판적 이런 조언 등은 비공개로 충분히 여러 가지 개선상을 통해서 전달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공개적으로 전달되다 보니까 후보자가 어느 순간에 이런 단점도 있네, 이런 단점도 있네, 이렇게 국민들이 이것을 거의 낙인 찍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후보자의 단점을 어떻게 이걸 보완하겠습니까? 보완하는 노력 자체가 있어도 크게 효용이 없는 것이죠. 자, 이런 선거운동 내지 당 지도부의 여러 가지 언행 활동 등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것이 뭘 꾸미자는 게 아닙니다. 이거 당 입장에서 보면 선거운동의 효율성을 기하자는 것이고 당의 쇄신과 후보자의 쇄신을 위한 선거운동이 아니잖아요. 이건 나중에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이 돼야 되는데 마치 이게 당의 어떤 쇄신을 위한 선거운동처럼 돼 있어서 당원들이 볼 때 상당히 낯설은 광경이다. 이렇게 해서. 이광훈 평론가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 예, 저는 윤 부단장님 같은 말씀을 들으니까 네. 한편으로는 속도 좀 풀리고 이해도 되는데 왜 다른 분들은 특히 또 텔레비전이나 언론 이런 데 자주 나오시는 큰 모자 쓰고 계신 분들은 저런 말씀을 잘 안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제가 1997년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던 그 대선부터 직접 취재를 하거나 아주 가까이에서 관찰을 하고 이 스튜디오에서도 논평을 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이런 선대위, 이런 대선은 처음 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도 유구한 역사와 그 계승 쭉 이어가고 있는 흐름과 선배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당명을 바꾸고 혁신과 쇄신을 거듭하더라도 그건 좋은 쪽으로 변화일 것이고 유전자처럼 흘러내리는 고유한 그 무슨 알갱이 같은 건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전 선배들이나 앞서 치렀던 큰 선거에서 이런 모습은 잘 보지 못했거든요. 네. 있어도 약간의 평지풍파나 이런 게 있어도 곧잘 내부에서 잘 조용히 정치적으로 해결하거나 이렇게 담장 밖으로 길게 오랫동안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무엇이 지금 선대위는 그 이전과 비해서 무엇이 달라졌길래 이럴까? 한번 좀 정말로 성찰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아까 후보의 문제가 아니고 선대위가 모든 걸 책임지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후보 본인으로부터 일단 자책골 같은 게 나오거나 사회 상규상
쉽게 납득되기 어려운 발언 같은 게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이틀 사흘 걸러 계속 나온다면 사람들이 의문을 품게 되는 것도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후보에게 어떤 식으로든 소통을 하거나 고쳐나가려는, 또는 며칠 사이에 고쳐지겠습니까? 그렇지만 고치려고 애쓰는 것만큼은 국민에게 전달이 되어야 되겠죠. 그게 저는 선거 과정의 진정한 득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쉽게도 그런 점은 좀 약하지 않았나, 지난 두어 달 동안. 그런 점에서 제가 뭐 어느 특정 정당의 이런 문제를 꼭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민인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네. 국민들이 일단 너무 피로해합니다. 그다음에 대선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겠습니까? 공동체 전원, 가급적이면 최대 다수의 국민 민복과 미래의 비전을 두고 뭔가 좀 더 좋은 선택을 위해서 함께 가는 고난의 몇 개월이라고 했을 때 그런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기간이라면 거기에 걸맞는 담론이 이루어지도록 책임 있는 정당에서는 해주시는 게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듭니다. 민주당이 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한쪽이 너무 이상하니까 언론도 그쪽 기사만 자꾸 나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국힘에 마치 도저히 국힘만이 뭐가 있는 것 같이 쏠림 현상, 이거 자체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런 말실수 같은 게 있었을 때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직언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없는 것 아니냐, 윤석열 후보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쉽게 못 고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던데 그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후보 입장도 조금 더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마 지금 갈등 구도 하에서 갈등의 대상인 양 당사자 측에서 제기하는 문제가 이것이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이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것이 객관적 시각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문제 제기점들에 대해서 일단 먼저 받아들이고 이것이 시정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단계에서 이건 저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일 거라고 혹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좀 남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그 실수 등에 대해서는 고쳐야 되죠. 그러나 이제 고쳐달라고 조언하는 방법은 비공개를 일단 하는 것이 좋겠다. 네. 그리고 만약에 고쳐지지 않는 부분은 어느 정도 감싸는 방법도 필요해요. 선대위 역할이 그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매몰차게 문제점 너무 객관적으로 지적을 하고 네. 이것들을 너무 외부에 공표를 하기 때문에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서운할 수도 있고요. 이거 선대위의 기능상의 문제점으로 인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국민적 시각으로 볼 때는 그것이 고쳐진다 하더라도 아예 저런 사람이라고 낙인 찍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해볼 필요가 있는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뭐 두 분한테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이제 양쪽의 후보 모두 다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라면 2030 세대를 잡아야 된다. 그리고 중도층을 잡아야 된다. 이 부분은 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습니까? 지금 여론 지형이 조금 나아져서 이렇다는 것이지 2030으로부터 두 후보 모두 성에 차지 않는 좀 더 말씀드리면 야박한 점수를 받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요. 최근에는 윤석열 후보의 하락세가 워낙 가파르다 보니까 굉장히 줄어들었지만 이재명 후보도 그렇게 썩 만족할 만한 지지율은 아직은 확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저는 2030의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가 쇼하는 거 싫어하고요. 내로남불 싫어하고요. 입으로만 공정히 하겠다는 거 아주 질색입니다. 작더라도 명백히 하나를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당신에게 신뢰를 보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오. 그게 안 되면 2030 특징 중에 하나는 기존 좌우 또는 1, 2당의 정당에 대한 구속력이 많지 않습니다. 빚진 거 별로 없고 덕 받은 거 별로 없었기 때문에 가볍게 경쾌하게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봐요. 그게 또 그 나이 또래의 특혜이자 당연히 그래야 하는 모습 중에 하나일 거고요. 2030들에게는 양쪽 다 진정성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와 어제 국민의힘에서 일어났던 소동 중에 하나, 그거 역시도 소통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생긴 참극 아닙니까? 오전 11시에 윤석열 후보는 2030들 팔팔한 재기 넘치는 그분들과 함께 역동적으로 선대위 꾸려나가겠다고 했는데 청년 290명이 모인 자리에서 후보가 참석하느냐 안 서전에 그런 행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가지고 안 갔던 건데 모여있던 300명 가까운 청년들은 분통을 터뜨렸죠. 이 얼마나 압축적인 현상입니까?
소통이라는 건 꼭 2030와의 소통에서 소통법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시장에 가서 그럼 시장에 가서 쓰는 영어가 따로 있습니까? 한국말 시장에서도 쓰고 약국에서도 쓰고 공항에서도 똑같이 쓰는 겁니다. 맞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진정성이 확보되는 구체적인 공약. 이번에 무슨 뭐 탈모 그것 때문에 상당히 선풍적인 뭘 일으키던데 2030들에게는 방 한 칸, 집 한 채를 위한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윤 후보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저는 공허하게 들리실 수 있는 말인 줄 알면서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진정성 있고 손으로 만져지는 어떤 공약, 작은 것, 그러나 확실한 것. 그래서 거기에서 비로소 신뢰의 첫 추춧돌이 놓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2030과 중도층을 어떻게 공략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특정인을 누가 2030을 대표한다 또는 상징한다 이런 특정인을 토대로 해서 2030의 민심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이제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이 아니고 일단 정서적 공감을 확실히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정서적 공감을 갖췄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행동, 언행으로 나오기 때문에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정책은 흉내를 낼 수 있어도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2030 세대의 정서에 접근하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재명 지사의 공약들은 대부분 현재의 청년 세대에 맞춰져 있어요. 근데 미래의 청년 세대 또는 청년의 미래에 대해서는 아직 공약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표가 갈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금방 말씀하셨지만 그런 뭐 건강보험 확대 이런 문제는 사실은 미래 청년한테는 손해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과감하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 정책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오늘 많은 시간 동안 다룰 수 있었던 내용이 이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약간의 내용 문제밖에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다른 내용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그다음에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